빈손으로 시집온 주제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300명의 하객 앞에서 체면용 며느리라고 불렀어요. 명절이면 새벽부터 부엌에 세워놓고 20시간 가까이 부려먹었지만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 며느리 자리는 없었습니다. 음식이 짜면 부모가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고 했고 절을 못하면 고아라서 버릇이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일부러 물을 엎지르고 큰 소리로 창피를 줘도 남편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리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매달리지도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견뎠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하리는 거울 앞에 서서 웨딩드레스의 레이스 끝자락을 매만졌습니다. 하얀 천이로 비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8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엷게 번진 아이라인, 입술 위에 정성스럽게 올린 립스틱. 누군가의 신부가 된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 때문인지는 하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대기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객이 300명은 넘는다고 했습니다. 재벌가의 장남이 결혼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정치인, 대기업 임원, 유명 변호사까지 하린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축하를 건네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린 쪽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들과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언니 한 명. 그게 전부였어요. 나머지 빈자리는 꽃장식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 꽃들이 오히려 쓸쓸함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상대인 강도윤은 34세 남자였습니다. 큰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 맞춤 정장이 어울리는 넓은 어깨,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신랑이었습니다. 도윤은 하린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었죠. 당신은 순수해서 좋아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맑은 사람이 있다니. 그 말에 하린의 가슴이 뛰었던 건 사실입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에게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강력했으니까요. 하린은 그 말 한마디에 이 결혼을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이 들어섰습니다. 61살의 여자는 짙은 남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드레스는 괜찮네. 우리 쪽에서 골라준 거니까. 하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대기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부케,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 그런데 사진 속에는 하린의 가족은 없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사진이 들어갈 자리에는 하린 혼자 찍은 증명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가족사진도 없구나. 참 있을 리가 없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대기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린의 손이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세게요. 하지만 하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바닥에 타일 무늬만 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침묵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하객들 앞에서 실수하지 마. 넌 빈손으로 시집 오는 거야.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 빈손? 그 단어가 할인의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뒤에도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할인은 거울 앞으로 다시 돌아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화장이 번지고 화장이 번지면 또 한마디 들을 테니까요. 결혼식장의 대문이 열리고 할인이 버질로드 위에 섰습니다. 보통이라면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주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300명이 넘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인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동정도 있었고 노골적인 호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신부. 그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쓰러웠을 테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십거리였을 겁니다. 할인은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하이힐 굽이 카펫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표정만큼은 단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재단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분. 할인에게는 그 2분이 2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단 앞에 선 남편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을 향해 보여주는 완벽한 미소였어요. 할인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손에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악수와 다를 바 없는 손길이었어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부 측 혼주가 없는 관계로 신부 본인이 직접 서약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가 없대. 고아원 출신이라던데. 저런 애가 어떻게 강 회장네 며느리가 됐을까? 예쁘장하긴 하네. 뭐 그것 말고 뭐가 있겠어. 할인의 귀에 그 말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찔려왔지만 할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부케를 더 단단히 쥐었을 뿐이었어요. 줄기에 가시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이 할인을 현실에 붙잡아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약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은 남편 옆에 나란히 앉아 하객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는데 대부분은 남편에게만 악수를 청했어요. 할인에게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거나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피로연 중간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축사를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도윤이가 참 착한 일을 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에게 좋은 집안을 만들어줬으니까.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박수까지 쳤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알았습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을요.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우리 덕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넘받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할인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맞잡고 손톱으로 손등을 꾹꾹 눌렀어요. 아프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뒤 할인은 드레스를 갈아입기 위해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하리는 드레스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면 밖에서 들릴까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 빨갛게 부은 눈, 구겨진 웨딩드레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웠던 신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혼자인 28살의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고치고 드레스를 정돈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것 같았어요. 대기실을 나서는 하린의 뒷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곱게 편 등, 정면을 향한 시선, 그리고 꾹 다문 입술. 그녀가 빈손으로 시집온 것은 맞았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린의 이름 석자 아래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를요. 서울 한복판, 누구나 알만한 거리 위에 세워진 건물 한 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둔 유산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 속에 적힌 소유주 이름은 분명히 서아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린은 문 밖으로 나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들은 말들, 받은 시선들, 삼킨 눈물들, 그 모든 것이 가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조용히 견딜 때였어요. 결혼이라는 이름의 문을 열고 들어간 하린. 그 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행복일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린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었죠. 결혼 후 첫 번째 명절은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어요. 하린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 때문이었죠. 밤 11시에 도착한 그 메시지에는 명절 음식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 종류만 7가지, 나물 5가지, 탕 2가지.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하는 건데 설마 이것도 못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하린은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전화기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내일 입을 옷 대신 부엌에서 입을 옷을 먼저 골랐어요. 시댁 부엌은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이 하린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새벽부터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 앞에 서서 동태전을 부치고 깻잎전을 뒤집고 호박전을 올렸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빨간 점이 생겼지만 하린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매를 내려가렸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부엌에 들어와 한마디씩 던지고 나갔습니다. 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기름도 너무 많이 썼네. 하린이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하린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프라이팬을 닦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기름과 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해져 있었어요. 점심 차림이 끝나고 제사상까지 준비하면 하린이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은 20시간에 가까웠습니다. 다리가 부어서 발목이 욱신거렸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을 자리는 없었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할인의 자리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부엌 한쪽 구석에서 남은 음식을 그릇에 담아서서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손이 떨렸지만 배가 고팠으니까 먹어야 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설거지가 남았습니다. 접시와 그릇이 싱크대를 가득 채웠고 할인은 혼자서 그것들을 닦았습니다. 시누이는 아이를 봐야 한다며 일찍 갔고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도윤 씨, 설거지 좀 같이 해줄 수 있어요.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엄마가 시킨 건 너한테 시킨 거잖아. 할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로 돌아가 수세미를 집어들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설거지가 늦어지고 설거지가 늦어지면 또 잔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이런 명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석 다음에는 설이 왔고 설 다음에는 시아버지 기일이 왔고 그 다음에는 시할머니 기일이 왔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새벽에 도착해서 부엌에 들어가고 20시간 가까이 서서 일하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가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 심해졌습니다. 절도 제대로 못해. 부모가 안 가르쳐줬으니 어쩔 수 없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할인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부모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느낌이었어요. 할인은 입술을 꾹 다물고 절을 다시 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 툭 소리가 났지만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가족회의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재하는 자리였는데 집안 대소사를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발언권이 없었어요. 의자는 있었지만 의견은 없는 자리였습니다. 할인이 한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듣기만 해.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할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족회의에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할인의 시선은 항상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고 풀고 다시 끼는 것을 반복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방관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할인을 무시할 때 남편은 옆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이 눈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남편은 짧게 한마디만 했어요. 참아. 원래 다 그래. 참아라. 원래 다 그래.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요? 할인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한 겹씩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슬픔이었고 그 다음에는 실망이었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인은 부엌 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할인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부은 발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발목, 기름에 데인 팔뚝의 자국, 수세미에 쓸려서 거칠어진 손등. 28살 여자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칠었습니다. 할인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둔 노트였어요. 펜을 들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 남편이 한 말, 부엌에 서 있던 시간, 식탁에 앉지 못한 것. 감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적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만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할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글씨만큼은 또박또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증거를 남기듯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노트를 덮고 서랍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닐 거라고, 언젠가는 이 기록이 의미를 가지는 날이 올 거라고, 그 생각만이 할인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약 1년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할인은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바지 뒷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인데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할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영수증을 들고 있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업무상 식사였을 수도 있잖아 하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영수증 하단에 적힌 와인 이름이 눈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람들과 식사할 때 와인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할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샤워를 하고 나온 뒤에도 어딘가 낯선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알고 있는 남편의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고 가벼운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할인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척하며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지만 몸을 뒤척이지 않았어요. 며칠 뒤 할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알림창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하트 모양 이모티콘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라는 한 줄이었어요. 할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 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울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할인은 그걸 삼켰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할인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수요일에 어디 갔었어요? 남편은 커피잔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야근했다고 했잖아.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 양복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거래처 사람이랑 먹은 거야. 왜 그것도 일일이 보고해야 해? 할인은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향수 냄새는 뭐였냐고, 휴대폰에 하트로 저장된 사람은 누구냐고.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더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할인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갑자기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할인이 가본 적 없는 레스토랑과 쇼핑몰 이름이 올라왔어요. 어느 날은 남편의 차 뒷좌석에서 여자용 귀걸이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은색 작은 귀걸이였는데 할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할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 앞에 그 귀걸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남편은 귀걸이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매일 이러니까 내가 집에 오기 싫은 거야. 할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의심하는 내가 문제인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남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좀 더 신경 쓰면 될 일이잖아. 집에 오면 맨날 시무룩한 얼굴이니 누가 좋아하겠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남편은 이미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 편이었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남자가 밖에서 좀 노는 게 뭐가 어때서? 그게 능력이야, 능력. 할인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능력이라니요.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능력이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할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며느리가 남편 관리를 잘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할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잘못이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게 내 잘못이라고요.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할인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기 시작했어요. 할인이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야.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좀 쉬어.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부모 없이 자라서 정서가 불안한 거야. 내가 처음부터 걱정했잖아. 할인은 자신이 미쳐가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셔도 내일 아침이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할인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각성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밤 또다시 남편에게 내 탓이라는 말을 들은 뒤 방에 돌아온 할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그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날짜와 함께 남편이 한 말을 정확히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도 적었습니다. 장소, 시간, 상황까지 빠짐없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할인은 조용히 금융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도서관에 가서 재산분할과 금융거래에 관한 책을 빌렸어요. 인터넷으로 이혼 판례를 검색하고 혼인 중 재산관계에 대한 법률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노트에는 감정 대신 숫자와 날짜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 시댁회사의 공시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할인은 마치 시험 공부를 하듯 꼼꼼하게 자료를 모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요. 밤이면 할인은 이불 속에서 휴대폰 불빛을 가린 채 금융 용어를 외웠습니다. 담보, 대출, 명예 이전, 연대보증. 처음에는 어려웠던 단어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자리 잡아갔어요. 할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던 눈이 무언가를 향해 조준하는 눈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할인을 불쌍한 며느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의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가엾은 여자. 하지만 그 가엾은 여자의 서랍 속에는 날마다 두꺼워지는 노트가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마치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위해 비워둔 것처럼요. 그날은 재벌가의 연례자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어요. 정치인, 기업 대표, 언론인까지. 한쪽 벽면에는 재벌가의 사회 공헌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샴페인 잔이 쉴 새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자리였어요. 하리는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겉으로 보기에는 재벌가의 며느리답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하린의 손은 클러치백 안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거든요. 평소에는 하린에게 말조차 잘 걸지 않던 남편이 오늘따라 팔짱을 끼자고 했고 차 안에서도 묘하게 들뜬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인사말을 하고 몇몇 내빈이 축사를 건넸습니다. 하린은 구석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린은 화장실에 가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장실이 아니라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건네받는 모습을 보고 하린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지? 예정에 없던 순서였어요. 하린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어요. 귀한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던 손들이 멈추고 수백 개의 시선이 무대 위로 쏠렸어요. 저는 아내 서아린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연회장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어요. 하리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린에게 향했습니다. 동정, 호기심, 가십에 대한 기대, 온갖 감정이 뒤섞인 눈빛들이 하린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하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러치백 위에 놓인 손가락이 파르르 흔들렸어요. 하지만 하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은 하린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끝났다는 듯한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대에서 내려온 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미 짜여진 각본을 실행하는 사람의 여유가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하린 앞에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합의서야. 빨리 서명해. 하린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하린의 눈이 서류 위의 글자들을 따라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양육권 포기. 아이가 생기면 모든 양육권한을 남편에게 넘긴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위자료 청구 포기. 어떤 사유로도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린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합의서였습니다. 들어올 때처럼 빈손으로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져갈 건 없잖아. 깔끔하게 정리하자. 하린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승리자의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할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빨리 해.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재촉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은 노골적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들기까지 했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뭘 그렇게 꼼꼼히 봐. 어차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데.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은 뒤 잠깐 멈추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조항들 사이에 묻혀 있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위치였습니다. 할인의 눈동자가 그 조항 위에서 잠깐 멈추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할인은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파르르 떨리던 손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서명란 위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할인.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지도 않았어요. 할인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 아래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할인이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서류를 챙기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려 다른 하객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소한 업무 하나를 처리한 것처럼요. 할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지만 연회장의 소음에 묻혔어요. 할인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거든요. 물을 삼키는 동안에도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할인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클러치백을 챙기고 연회장 출구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할인의 뒷모습을 몇몇 하객이 바라보았어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뒷모습은 곧았습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할인은 호텔 앞 계단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까만 하늘이었습니다.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곳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할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면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서류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적혀 있던 그 작은 조항. 그 몇 줄의 문장이 할인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할인은 요금을 내고 내린 뒤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어요. 곧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서서 어둠 속에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그 아래에 한 줄을 썼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글씨는 지금까지 적어온 어떤 기록보다 단단했습니다. 할인은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작은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할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표정이 패배자의 얼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혼이 성립된 건 합의서에 서명하고 약 3개월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하리는 시댁 아파트를 나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지냈어요. 보증금이 적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높은 곳에 달려 있어서 밖이 잘 보이지 않았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하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이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재벌가의 장남과 고아 출신 며느리의 이혼이라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이야기였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온갖 추측이 올라왔고 할인의 이름 석자는 검색어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어요. 역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수밖에. 분수를 몰랐던 거지. 그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할인은 그런 글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서 포털앱을 삭제했고 뉴스 알림도 전부 껐어요. 대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다림질한 흰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인이 새로 시작한 일은 서빙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프랑스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코스 요리 하나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곳이었습니다. 손님 대부분은 기업인이거나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날을 기념하러 온 부유한 커플이었어요. 할인은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낮은 직급의 서빙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조끼에 흰 셔츠, 깔끔하게 다린 앞치마.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낮은 구두를 신고 홀을 돌아다니며 물잔을 채우고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첫 출근 날 레스토랑 매니저가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손님들은 까다로워요. 불만이 있어도 절대 티내면 안 됩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는 할인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력서에는 특별한 경력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학력과 간단한 인적사항만 있었어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혹시 서빙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럼 처음엔 물 서빙부터 하세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할인은 그렇게 물 서빙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리잔에 물을 따르는 것도 기술이 필요했어요. 잔의 3분의 2 정도까지만 채워야 했고 물을 따를 때 소리가 나면 안 됐습니다. 할인은 첫날 몇 번이나 실수했어요. 물이 잔 밖으로 넘치기도 했고 접시를 나르다가 소스가 테이블보에 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실수할 때마다 조용히 사과하고 재빨리 수습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할인의 손놀림이 달라졌습니다. 물잔을 채우는 동작이 부드러워졌고 접시를 나르는 자세가 안정되었어요. 매니저도 인정할 만큼 빠른 적응이었습니다. 할인은 매일 출근 30분 전에 도착해서 테이블 세팅을 확인했고 퇴근 후에는 와인 리스트를 외웠습니다. 시댁 부엌에서 20시간씩 서 있던 경험이 여기서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친절했지만 간혹 할인을 알아보는 손님이 있었어요. 어느 저녁 창가 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 2명이 할인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서로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강 회장네 며느리였던.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여기서 서빙을 하고 있네. 그 말이 할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할인은 물 주전자를 들고 그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두 여성은 할인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리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채웠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물을 따르는 동작은 정확했고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습니다. 테이블을 떠나면서 등 뒤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국 저렇게 됐구나. 안 됐다. 하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방 쪽으로 돌아가 접시를 정리하면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가슴 한쪽이 쓰렸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더 아픈 말들을 견뎌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와 관련된 사교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레스토랑에 종종 왔거든요. 어떤 손님은 대놓고 할인을 가리키며 동행에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어떤 손님은 할인에게 불필요하게 말을 걸며 상황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강도윤 씨 전 부인 맞으세요? 할인은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할인은 어떤 질문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빙 직원으로서 해야 할 말만 했습니다. 퇴근은 보통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뒷문으로 나와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지하철역까지 갔어요.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면서 하리는 예전에 이 거리를 차 뒷자리에 앉아 지나갔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서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백화점 VVIP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시절이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서할인으로서 걷고 있었으니까요. 원룸에 돌아오면 할인은 늘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노트를 꺼냈어요.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은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을 적었어요. 건물 관리 보고서, 임대차 계약 현황, 월별 수익 내역. 할인의 노트는 이제 일기장이 아니라 경영 장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할인은 노트를 덮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구두, 운동화, 슬리퍼, 이름 모를 사람들의 발이 할인의 창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인은 그 발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넓고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요. 레스토랑 동료들은 할인을 조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불평을 하지 않고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누구도 할인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할인도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할인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다른 직원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할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할인의 눈 속에는 분명 무언가를 향한 조용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빙 트레이를 들고 홀을 걸어갈 때, 손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퇴근 후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 할인의 표정은 언제나 같았어요. 담담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아주 조금은 단단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예약 손님들로 거의 만석이었어요. 할인은 홀 한쪽을 담당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나르고 메뉴판을 건네고 빈 접시를 치우는 동작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있었어요. 오후 7시쯤 입구 쪽에서 예약 손님이 도착했다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별 생각 없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이 멈췄어요. 입구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할인의 손에 들려있던 트레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전 시어머니 정숙과 전 남편 도윤이었습니다. 정숙은 밍크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도윤은 감색 캐시미어 코트 차림이었어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다가 할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온 표정이었어요. 할인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하지만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빙 직원으로서의 습관이 감정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할인은 트레이를 바로잡고 담당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안내받은 자리가 할인의 담당 구역이었다는 겁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할인에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저쪽 창가 테이블 서 선생님이 담당해 주세요. 할인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담당을 바꿔달라고 말할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 주전자를 들고 창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다리가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평소와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테이블 앞에 서서 물을 따르려고 주전자를 기울이는 순간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 여기서 일하는 거였어. 소문은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또 다르네. 할인의 손이 찰나 멈칫했지만 물은 잔 안으로 정확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을 다 따르고 주전자를 바로 세운 뒤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메뉴 보시고 준비되시면 불러주세요. 정숙은 할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벌레를 관찰하듯이요. 그리고 옆에 앉은 도윤을 돌아보며 웃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내 수준인 거지. 처음부터 여기가 맞았어. 도윤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메뉴판을 펼치며 할인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냉소가 가득했어요. 자존심은 안 상하냐? 전 남편 앞에서 서빙하는 게. 할인의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주먹을 쥔 손이 앞치마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주문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할인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정숙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높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 몇몇이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주방 뒤편에 도착한 할인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주문도 밀려 있었으니까요. 잠시 뒤 할인은 다시 홀로 나갔습니다. 창가 테이블에서 손을 들어 할인을 불렀어요. 주문을 받으러 다가간 할인에게 정숙이 메뉴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2개, 굽기는 미디엄 레어. 아, 그리고 와인은 내가 알아서 골라봐. 뭐 알긴 알겠어. 정숙의 말투에는 일부러 높낮이를 넣어 비꼬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메모 패드에 주문을 적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소믈리에에게 추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고, 소믈리에. 거창하다. 정숙이 또 웃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보면서 관심 없다는 듯 앉아 있었지만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어요. 할인은 주문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부터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할인이 스테이크 접시를 내려놓자 정숙이 포크로 고기를 한번 눌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미디엄 레어야.
너무 익혔잖아. 하리는 접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굽기는 정확했어요. 하지만 따질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할인이 접시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정숙이 물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잔이 기울어지면서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물은 테이블볼을 적시며 할인의 앞치마까지 튀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정숙은 놀란 척 손을 입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어머, 미안. 내가 실수했네. 근데 서빙하는 사람이 잔을 이렇게 가까이 놓으면 어떡해. 할인의 앞치마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찬물이 배에 닿는 느낌이 선명했어요.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테이블 위에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냅킨으로 테이블볼을 눌러가며 물기를 흡수했어요. 그동안 정숙은 팔짱을 끼고 할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빙도 제대로 못하네. 여기서도 잘리겠다. 그 한마디가 레스토랑 안에 울렸습니다. 조용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주변 테이블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몇몇 손님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몇몇은 흥미로운 듯 구경했습니다. 할인은 물기를 다 닦은 뒤 새 테이블볼을 가져와 교체했습니다. 동작은 침착했지만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인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마주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도윤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그만둬. 아무도 안 붙잡아. 그 말은 마치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또 다른 조롱이었습니다. 너는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 물잔을 가져다 놓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어요. 화장실로 들어간 할인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서 아래 집술에 이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치마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할인은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손목 안쪽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자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축축하게 젖은 앞치마를 매만지고 머리카락을 다시 정돈한 뒤 할인은 화장실 문을 열고 홀로 돌아갔습니다. 정숙과 도윤은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까지 먹은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대 앞에서 정숙이 카드를 내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은 괜찮은데 서비스가 좀 별로네. 직원 교육 좀 시키세요. 매니저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할인은 홀 구석에서 빈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숙이 나가면서 할인 쪽을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너 위에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리려는 걸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할인은 원룸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옷에 뱃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뒤 할인은 일어나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있었던 일을 기록했어요. 정숙이 한 말, 도윤이 한 말, 물잔이 쏟아진 시간, 주변 손님들의 반응. 펜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글씨는 정확했습니다.
노트의 빈 페이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할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노트는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숙과 도윤이 레스토랑에 다녀간 뒤로도 할인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그 사이에 물잔을 채우고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할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은 조금 달랐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쯤이었어요. 레스토랑이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직전 입구 쪽에서 낯선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예약 손님이 아니라 직원을 찾으러 온 것 같았어요. 남자는 입구에서 매니저와 잠깐 대화를 나눈 뒤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인은 홀에서 테이블 세팅을 하다가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할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 그 시간 정숙과 도윤이 또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맛을 들였는지 이번에는 일행까지 데리고 왔어요. 도윤의 사업 파트너로 보이는 중년 남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정숙은 들어오자마자 홀을 둘러보며 할인을 찾는 듯 했어요. 할인을 발견하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4명이 넓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숙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난번에 여기 와봤는데 음식은 괜찮더라고. 서비스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할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일행이 메뉴판을 펼치며 무심하게 대꾸했지만 정숙의 시선은 할인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할인은 평소처럼 물 주전자를 들고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지난번과 달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물을 따르고 주문을 받는 동안 정숙이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와인 추천 좀 해봐. 이번엔 내가 직접. 할인은 잠깐 멈칫한 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르고뉴 피노 누아 추천드립니다. 스테이크와 잘 어울립니다. 정숙이 눈을 크게 떴어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던 모양입니다. 도윤도 할인을 올려다보았지만 곧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주문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계산대 쪽에서 아까 그 양복 차림의 남자가 할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공손하게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대표님, 이번 분기 건물 관리 계약서입니다. 검토 후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홀에 깔려있던 잔잔한 재즈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 대표님, 그 세 글자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인은 봉투를 양손으로 받았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회신 드릴게요. 남자는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할인은 봉투를 앞치마 안쪽에 가지런히 넣었어요. 창가 테이블의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기울어져서 와인 몇 방울이 테이블보 위에 떨어졌지만 정숙은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냉소적인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혹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대표라고 했어. 할인은 창가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빙 트레이를 내려놓고 정숙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할인이 정숙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본 것은요. 이 건물 소유주가 접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레스토랑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어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건물이라니. 할인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남겨두신 건물이에요. 이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는 이 건물 전체가 제 소유입니다. 테이블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의 일행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 눈빛만 교환했어요. 정숙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사라지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할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서빙을 한 건 이 건물에 어떤 가게들이 입점해 있는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건물주가 현장을 모르면 안 되니까요. 정숙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잡으려다 놓치고 또 잡으려다 놓쳤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감 넘치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 몇몇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정숙이 할인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것을 기억하는 손님도 있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을 알아챈 사람들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놀라움, 통쾌함, 어색함이 뒤섞인 시선들이 창가 테이블로 모여들었어요. 정숙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할인은 잠깐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승리의 쾌감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정리된 감정을 다시 꺼내볼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할인은 그 말을 끝으로 테이블에서 돌아섰습니다. 앞치마를 매만지고 다시 서빙 트레이를 들었어요.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물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할인이 물 주전자를 들고 홀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모습을 정숙과 도윤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의 뒷모습은 서빙 직원의 그것이었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같은 검은색 조끼, 같은 흰 셔츠, 같은 낮은 구두.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빈손으로 시집왔다고 했던 말, 부모가 없어서 버릇이 없다던 말, 이렇게 사는 게 내 수준이라던 말. 그 모든 말들이 허공에서 부서지고 있었어요. 할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님에게 물을 따르며 짧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작았지만 지금까지 할인이 지어온 어떤 미소보다 밝았습니다. 할인의 정체가 밝혀진 뒤 정숙과 도윤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계산도 급하게 했고 나가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빨랐어요. 도윤의 일행은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할인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다른 테이블에 서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인의 마음속에서는 톱니바퀴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거였어요. 그로부터 약 2주일 뒤 도윤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도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통화가 길어질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도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문제의 시작은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그날 자선 행사장에서 할인이 서명했던 바로 그 합의서요. 정숙과 도윤은 합의서에 양육권 포기,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포기 조항만 신경 썼지 나머지 세부 조항은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할인에게 불리한 내용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합의서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된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당 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결혼 생활 동안 도윤의 이름으로 진행된 모든 돈 거래는 이혼 후에도 전부 도윤의 책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혼인 기간 동안 도윤은 할인의 이름을 빌려 몇 건의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할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잡았어요. 시댁회사의 자금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할인은 당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가족이 시키는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그때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날짜는 언제였는지, 금액은 얼마였는지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앞두고 금융 공부를 하면서 그 대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의 그 조항은 할인이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었어요. 도윤 쪽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문구였습니다. 도윤 쪽에서는 할인 명의의 대출 책임을 할인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넣었던 건데 그 문구가 오히려 역으로 작동하게 된 거였어요. 할인 명의로 된 대출이지만 실제 자금은 도윤의 회사로 흘러들어갔고 합의서에 따르면 그 모든 금융거래의 책임이 명의자인 도윤에게 귀속되는 구조였습니다. 할인은 이혼 직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고아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할인은 그 변호사에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수년간 기록해온 날짜, 금액, 서류 목록이 빼곡히 적힌 노트였어요. 변호사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걸 혼자서 다 정리한 거예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요. 변호사는 노트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탄의 한숨이었습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합의서와 할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무당국에도 관련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조사 대상은 도윤의 회사였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이 회사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문제가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할인 명의의 대출금이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내역, 가족 명의로 분산된 비자금, 허위 매출 신고까지 재벌가의 회사가 그동안 어떻게 돈을 굴려왔는지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검찰도 움직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였습니다. 도윤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윤이 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인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양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넓은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걸음걸이에 힘이 없었어요.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도 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비자금 관리에 정숙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정숙은 검찰 출석 통보를 받고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집 앞에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
모피 코트 대신 허름한 패딩을 입고 나온 정숙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하리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도윤과 정숙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린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물잔을 채우고 접시를 나르고 밤에 퇴근했습니다. 동료 직원 하나가 점심시간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하린에게 물었어요. 이 뉴스에 나오는 강도윤이라는 사람 혹시 알아요? 여기 건물이랑 관련 있다던데. 하린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뉴스는 잘 안 봐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린은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홀로 나갔습니다. 퇴근 후 원룸에 돌아온 하린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제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도 글씨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비워두었던 그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고 짧은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하린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노트를 덮었어요.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은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복수의 쾌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아닌 묘한 평온함이 하린의 표정 위에 놓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하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재벌가를 둘러싼 뉴스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경제면 한쪽 구석에 실리던 기사가 일주일 만에 포털 메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어요. 횡령, 배임, 차명 계좌, 비자금 조성. 하나가 터지면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투자자들의 신뢰였어요. 검찰 수사 소식이 퍼지자마자 주요 투자자 3곳이 동시에 투자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해온 사업 파트너들이었는데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어요. 도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때 도윤에게 허리를 숙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거였어요.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회사 주식이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찍었어요. 첫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계속 떨어졌어요. 뉴스 속보 자막에 회사 이름이 뜰 때마다 숫자는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회사 앞에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검은 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 회사 본사 건물 로비로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수사관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실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류함이 열렸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었고 회계 장부가 상자째 실려 나갔어요. 도윤은 그 장면을 자기 사무실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수사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서지도 항의하지도 못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수사관들이 서류를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비자금 관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숙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한때 밍크 코트를 걸치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여자가 이제는 변호사 뒤에 숨어 검찰청 뒷문으로 출입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날도 있었어요. 정숙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몸을 움찔했고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다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있고 약 2주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할인이 일하는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고 정숙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정숙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카락은 제대로 빗지 않은 채 흘러내려 있었어요. 코트 단추도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정숙은 입구에서 할인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할인이 홀 한쪽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매니저가 막으려 했지만 정숙은 매니저의 팔을 뿌리치고 할인 앞에 섰습니다. 할인아. 그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렸습니다. 예전의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갈라지고 떨리는 힘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 몇몇이 고개를 돌렸어요. 할인은 테이블 위에 접시를 내려놓고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숙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릎이 단단한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포크를 들던 손님이 멈추었고 와인을 따르던 직원이 멈추었고 주방에서 나오던 셰프까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리 없이 울다가 점점 흐느끼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제발 살려줘. 도윤이가 잡혀가게 생겼어. 회사도 끝이야. 정숙의 두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고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 정숙의 울음소리가 레스토랑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 전까지 같은 자리에서 할인에게 물을 엎지르고 서빙도 제대로 못한다며 조롱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때 할인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던 자리에서 이번에는 자신이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할인은 정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정숙의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어요. 슬픔도 아니었고 쾌감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에 가장 가까운 이름을 붙이자면 아마 허탈함이었을 겁니다. 잠시 뒤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온 거였어요. 정숙이 여기로 온 것을 뒤늦게 알고 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정숙을 보고 멈칫했어요. 그리고 할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한때 자신감 넘치던 남자의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지치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숙 옆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 말이 도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할인은 처음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턱을 타고 흐른 눈물이 양복깃 위에 떨어졌어요. 할인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안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배경의 재즈 음악만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일어나세요. 여기는 식당이에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하리는 몸을 돌려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정숙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하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간 하리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는 숨이 길었어요. 하린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하린은 앞치마를 매만지고 머리카락을 정돈한 뒤 다시 홀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의 물잔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매니저가 정숙과 도윤을 조용히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가는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문이 닫히고 레스토랑은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리는 물 주전자를 들고 홀을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하린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걸음이었어요.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정숙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법정에 선 도윤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맞춤 양복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한때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바닥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판결은 실형이었습니다. 도윤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있던 정숙이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 경위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정숙은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이 수갑을 찬 채 법정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숙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그것이 위안이 되지는 않았어요. 회사는 이미 해체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고 남아있는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재벌가의 간판이 법원 판결문 한 장에 무너진 거였어요. 정숙의 사회적 체면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때 정숙의 전화를 받으려고 줄을 서던 사람들이 이제는 번호를 차단했어요. 자선 행사에 초대장을 보내면 돌아오는 건 거절 문자뿐이었습니다. 백화점 VVIP 라운지 출입도 정지되었고 단골이던 미용실에서는 예약이 꽉 찼다며 돌려보냈어요. 돈과 권력이 사라지자 그 주위를 맴돌던 사람들도 함께 사라진 거였습니다. 정숙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샹들리에가 달려있던 저택에서 방 2칸짜리 아파트로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액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도윤의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정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도윤은 하린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정숙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액자를 뒤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하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서빙은 그만두었어요. 현장 파악이라는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니까요. 이제 하린은 건물주로서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린이 물려받은 건물은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지상 7층짜리 상업용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하린이 서빙하던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었고 나머지 층에는 병원, 학원, 사무실 등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월 임대료만 합쳐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하린은 건물관리사무소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에 노트북 한 대, 화려한 인테리어 같은 건 없었어요. 벽에는 액자 하나만 걸려 있었는데 하린의 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 아기가 바로 하린이었습니다. 하린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건물 상태를 점검하고 임차인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비 내역을 확인했어요. 서빙할 때처럼 묵묵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일을 해나갔습니다. 건물 관리소장이 할인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대표님, 직접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시댁 부엌에서 20시간씩 서서 일했던 시간이, 레스토랑 홀에서 물잔을 나르며 보냈던 시간이 할인에게 현장을 아는 사람의 감각을 길러주었습니다. 할인은 건물의 어떤 층 화장실 수도꼭지가 새는지, 어떤 임차인이 관리비를 늦게 내는지, 주차장 조명이 몇 개 나갔는지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할인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 차들, 가로수, 모든 것이 작게 보였습니다. 할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수년간 기록을 이어왔던 바로 그 노트였어요. 낡아서 표지가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노트를 펼쳐 첫 페이지를 바라보았어요. 결혼 직후에 적었던 첫 번째 기록이 보였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 부엌에 서 있던 시간, 식탁에 앉지 못했던 이야기,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동안의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던 노동, 남편의 외도, 가스라이팅, 공개 이혼, 레스토랑 서빙, 그리고 물이 엎질러졌던 밤, 그 모든 순간이 노트 위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할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할인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울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였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할인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기록은 남습니다. 할인은 그 문장을 가만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천천히 덮었어요.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할인은 복수를 한 걸까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꽃 같은 건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할인이 원했던 건 단 하나였어요.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는 것. 누군가의 빈손 며느리도, 불쌍한 고아도, 서빙하는 전 부인도 아닌 그냥 서할인이라는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노트를 주머니에 넣고 할인은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로비를 지나갔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할인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오후의 햇살이 얼굴 위에 내려앉았어요. 할인은 걸었습니다. 강남 거리를 따라 가로수 그늘 아래로 천천히 걸었어요. 하이힐이 아닌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가벼웠고 등은 곧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 아무도 할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였던 여자,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던 여자, 건물 한 채의 주인인 여자. 그 모든 수식어를 벗어던진 자리에 29살의 서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할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할인의 노트에는 아직 빈 페이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아픈 기록이 아닌
자신이 직접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빈 페이지였습니다. 하리는 단 한 번도 복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노트를 펴고 사실만 적었을 뿐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기록은 반드시 남고 침묵은 때로 어떤 분노보다 무겁다는 것을 하리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를 깔보기 전에 그 사람의 침묵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사람 책방이었습니다.